서울 관악구 앞에 자리 잡은 버스 정류장 앞. 이곳에서 한국으로 휴가를 온 듯한 십수명의 외국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버스에 맨 먼저 탑승한 외국인 교수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이 모양이냐며 동료들과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뒤에 따라서 탑승하던 한국인이 버스 기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자 버스 기사는 외국인들에게 괜찮으니 그냥 올라타라고 합니다. 과연 외국인 연구원들은 한국 버스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해당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대학 교수로 근무 중인 베아트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세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취미 겸 호기심을 채울 이유로 시작했지만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진실들을 몇 가지 알려주었더니 반응이 좋았고 급기야 많은 조교수와 대학원생들까지 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지금은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나름 학교에서 많은 인지도가 있고 게다가 학교에서도 가장 많은 강의를 해온 사람이었기에 학교 측에서는 휴가철마다 저에게 호텔 숙소와 비행기 티켓 등 휴가를 잘 다녀와서 학교 일에 더욱 힘을 써달라는 뜻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양을 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의 경제도 좋지 않은 시국에 저 하나 붙잡고 있겠다고 학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 교육자이자 불가리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학교 측의 제안을 딱 한 번 받아들인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방학 시즌마다 다른 나라로 역사 공부를 하러 떠나곤 합니다. 물론 가족들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서로 얽힌 문화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교수이지만 얼마 되지 않은 급여로 그 많은 나라들을 모두 자비로 다녀온다는 것은 예상외로 많은 지출이 생길 것이 뻔했죠. 저는 이런저런 핑계 삼아 저를 도와주는 조교수와 대학원생 몇 명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연구차 떠나고 싶다고 학교 측에 말을 했고 학교는 최근 연달아 세계과학 잡지에 실릴 만큼 연구 성과가 좋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역사에 대해서는 빠삭히 알고는 있지만 현재 한국과 일본이 어떤 모습인지 본 적은 없습니다. 중국은 제가 10여 년 전에 한번 가봤기에 알지만 이번에 가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던 것이 전부였죠. 저와 연구진들은 한국에 도착했고 조교수인 세르카는 예전에 한국에서 몇 달간 지내본 적이 있었기에 저희를 데리고 앞으로 머물 호텔로 향했는데요. 사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도심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모든 역사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전부터 수많은 전쟁과 침략을 받아온 나라이기에 발전을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노력해봤자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는 인식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제가 예전에 방문한 미국보다 도시 인프라가 훨씬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완벽한 선진국형 대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교수 세르카는 자신이 한국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에 알고 지내는 조교수가 있다며 저희 연구진과 함께 만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도 있었는데요. 한국인 조교수를 만난 장소는 도심 속 오피스텔이라고 불리우는 건물 안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저희는 화장실을 들렸다 가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수십 개의 우편함이 상당히 쾌적하고 깔끔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게다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단 하나의 잠금 장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아내와 살고 있는 불가리아의 맨션에서는 최근까지도 우편함을 통째로 뜯어서 들고 도망가 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딜 가든 자물쇠로 우편함을 채워놓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편함마다 개별적인 작은 구멍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너무나 편하게 우편물을 꺼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살고 있는 불가리아에서는 우편물 도난 사고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편함이 꽉 막힌 상태로 개인 열쇠로 문을 열어야만 우편물을 가져갈 수 있는 불편한 시스템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처럼 각 호실마다 우편함의 투입구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죠. 아마도 한국인들의 서로를 믿고 남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는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오피스텔의 우편함은 얼핏 봐도 100여 가구가 넘게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비라던가 공과금 등 수많은 우편물이 우편함에 꼽혀 있는 게 신기하더군요. 이렇게 많은 우편물을 일일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교수의 한국인 친구에게 도대체 한국의 우편 배달과 분류 방식은 어떻게 되길래 저렇게 깔끔하고 정리를 잘해서 배분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그 친구의 대답을 듣게 되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인들은 효율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들 특성상 최신 IT 기술을 업무에 접목시키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급속도로 발전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의 집배원들과 택배기사들은 우편물 겉에 있는 QR코드로 주소를 확인하고 그 즉시 어느 우편함에 넣어야 할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백 가구의 우편물을 배분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불가리아에서는 일일이 눈으로 주소를 보고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많은 배달원들이 편지함도 아닌 그 아래 바닥에다가 놔두고 가버리는 것이 일상적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디지털화된 분류 작업으로 인해 배송직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 효율이 수십 배 이상으로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배송 역시 눈에 띄게 경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조교수의 그런 이야기를 듣자 저와 함께 온 연구진들 역시 한국의 IT 인프라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때론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럽다는 표정이 저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럴 만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우편물이나 택배에 대한 분실 사건이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 시스템과 더불어 배송 시스템 역시 날로 발전한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저희는 한국인 조교수가 연구실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지하철로 30분 정도 가야 하는 대학교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희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국인 친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실 불가리아에서는 아직도 대중교통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에서조차 50개도 안 되는 지하철역이 운행 중이고 그나마 행정구역이라던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만 정차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는 역은 몇 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저는 한국에도 지하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음에 듣고는 놀랐는데요. 당연히 한국도 동남아시아처럼 후진국일 줄 알았던 제 편견과는 다르게 한국은 서울에만 9호선이 넘는 라인이 운행 중이고 심지어 서울을 중심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지역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핏 지하철 노선도를 봐도 수백 개의 노선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조교수 세르카는 아마도 한국이 지하철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며 지하철을 타면서도 내내 뿌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린 저희는 시장으로 가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했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걸어가는 도중에 저희 연구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계단 모두가 지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지하철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저 역시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조교수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노약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불가리아에서는 에스컬레이터는커녕 계단만 있는 지하철역이 대부분입니다. 지하철역이 이렇게나 많은 것도 놀랐는데 그 많은 지하철역에 모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들으니 저는 한국은 돈이 없는 후진국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의 모든 선진국보다 어쩌면 더욱 발전한 나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는 세미나 참석을 위해 미국에 서너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도심에 위치한 지하철역에 가봐도 한국만큼 깔끔하고 쾌적한 지하철역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단지 지하철을 타고 왔을 뿐이었음에도 감탄을 연달아 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역은 불가리아에 비해서 무척이나 촘촘히 자리 잡고 있어서 학교나 마트 관공서 등 살면서 필수적으로 자주 가야 하는 곳들을 지하철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한국 대학교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는 조교수를 따라 대학교 안으로 들어갔고 실제로 대학교 안을 거닐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보니 마치 미국과 영국 등 사립대학교와 버금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학교 건물과 시설들은 루마니아보다 훨씬 쾌적했으며 겉보기에는 낡아 보인 듯 했지만 실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두 최신 인테리어에 유지와 보수를 계속해서 잘 해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대학교 외관을 보며 오히려 불가리아보다 훨씬 오래된 건물로 보여서 과연 이런 곳에서 공부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건 모두 제 편견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대학은 전통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대한 건물 외관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고, 대신 현대 기술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학생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대학 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곳이라면 저는 4년이라는 대학을 다시 다니고 싶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저희와 생각과 이념이 다른 한국인 조교수와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저희 호텔까지 버스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또 다른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해보기로 했는데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니, 신기한 것도 신기하지만 전혀 버스 정류장 같이 보이지가 않았죠. 저희가 방문한 시기는 한국에서도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 말쯤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보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군요. 아직 해가 떠 있는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어떤 구조물 안에서 문을 열고 한국인들이 우르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버스가 지금 도착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으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지 궁금한 저는 한국인들이 나온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 들어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버스 쉼터라는 공간 때문이었죠.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버스 정류장에 쉼터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최근 기상이온으로 견디기 힘들어진 여름과 겨울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 노약자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인데요. 물론 일반 사람들도 이를 잘 이용하고 있고 핸드폰까지 무료 충전이 되었기에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참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타고 가야 할 버스 번호를 전광판에서 확인하자 1분 뒤에 도착한다는 문구를 보게 되었고, 저희는 휴대폰 타이머로 정확히 시간을 재봤는데요. 어이없게도 버스는 타이머가 끝나는 동시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 칼같이 도착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저와 연구진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화를 냈던 사건이 생겼는데요. 버스에 오른 저희들은 버스비를 결제하기 위해서 모두 지갑을 꺼냈고, 미리 환전을 해온 한국 돈을 내기 위해서 요금함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요금함에 저희는 당황을 했고, 저희 뒤에 줄을 서 있던 한국인들 역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걱정하는 얼굴로 버스 위에 저희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이렇게 버스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시스템이 아직도 한국에 있을 줄은 몰랐다며 저도 모르게 저희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희 뒤에 줄을 서 있던 한 한국인은 저희가 있던 버스 위로 올라와 버스 기사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로 짧은 대화를 하자마자 그 한국인 남성은 자신의 핸드폰을 어떤 기계에 살짝 부딪혔고 저희에게 다가와서 자리에 앉으라는 영어를 해왔습니다. 대체 돈을 넣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 버스를 이용하는지 저희는 궁금했고, 일단 출발하기 위해 자리에 앉은 채 저는 조교수에게 물어봤는데요. 조교수 역시 버스 이용은 처음이라 아까 만났던 한국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현금 없는 버스가 요즘 시범 운영 중에 있고 대부분 카드와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인프라 때문에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은 가끔 현금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요즘에는 카드 결제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태그 프리 시스템까지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최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도 보지 못했던 이런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동네 버스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희를 전혀 몰랐던 한국인은 안면식도 없는 외국에서 온 저희를 위해서 십수명의 교통비를 결제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제가 가진 현금을 그 한국인 남성에게 건네려고 했지만 그 한국인은 굳이 받으려 하지 않더군요. 그는 능숙한 영어로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 현금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한국 문화로 인해 불편한 모습을 자기는 가끔 봤다고 하면서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현금 사용 가능한 버스나 교통수단은 조금은 남겨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적은 액수도 아닌 교통비를 그렇게 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배려심에 새삼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은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한국을 돌아다니며 역사를 전공한 한국인 교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면서 이뤄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머문 시간은 열흘이었지만 저에게는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는 연구를 핑계로 학교 측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항공권을 마련해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불가리아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